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인적 청산론을 놓고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넓은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과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당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9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또다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 부유한 나라니까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이런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우리 한미 양국이 막바지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도 역시 관세를 언급하던 도중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이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이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을 얘기하면서 방위비, 군사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계속 지금 3주간 남았으니까요. 우리 정부 대응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세부가 통보에 정부도 긴급 대책회의 나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하에 대미 통상현안관계부처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김 실장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조속한 협의가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도 밝혔고요.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겠지만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달 중 합의를 노출하는 것에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사실상 3주간의 협상 시간이 확보된 만큼 이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도 관세 서한을 발송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저에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일본과 미국 쌍방이 타협할 수 없는 점이 남아있어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한 타협을 피해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협의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했는데 지금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이제 25% 이렇게 됐고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1%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언론들은 좀 지적을 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관세율에 대해 사실상 그대로다 이런 인식을 보였습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이 3명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10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출범 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렇게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공천 거래라든지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가 되었거든요. 네.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좀 받은 대가 그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윤 의원 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순직 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죠? 예,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최상병 사망 수사 의혹, 외압 의혹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이죠.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데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자 경로했다고 지금 알려졌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됐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실제 이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 명의 좀 전화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이 예정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사하고 또 조태용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거든요. 내란 특검팀은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은 도망의 우려와 또 증거인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되고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볼 때 구속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법 절차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와 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상세히 적시한 만큼 증거를 인멸하고 하급자에게 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9월이죠. 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을 했는데 이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좌파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또 이거론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네. 또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잠정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9%, 55.94% 네.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보다도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낮았는데 이 무엇보다도 그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한 게 지금 문제로 꼽힙니다. 네. 이 주력 그 중에서도 또 주력인 메모리 사업은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탓에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이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대중국 제재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도 판매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쌓인 재고를 손실로 잡았고 라인 가동률 또한 떨어지면서 실적이 하락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이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서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금천구, 뭐 동작구 이런 데서 보면은 네.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있는데 네. 기온이 40도 가까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은 40.2도를 기록했고 파주와 안성도 40도를 넘어서면서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계속 경신했습니다. 네. 이 장마가 짧았던 탓에 일찍 시작된 이번 무더위 평년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저녁이 됐더니 또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졌고 기습폭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나 오목교 이런 데서 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곳곳도 또 도로 통행 한때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아침부터 후덥지근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36도, 광명 3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겠지만 서쪽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구 32도, 부산,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으로 시원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동쪽 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에서 시작된 정체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지고요.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청주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황간터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승합차 고장나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인제터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역시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용남터널까지 막히고요. 비봉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부근은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영광 2터널에서 한평터널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이 부근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입니다. 부곡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여파로 북선 나들목부터 천천히 가고요. 반월터널 부근도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여파로 군포 나들목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이 가장 먼저 국민의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셨는데 출마 결심 계기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당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당이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채다선 의원으로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참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되는 흐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직접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 전 대표 당을 위해선 당권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리 당의 훌륭한 그리고 또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존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기업 때 저와 함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내고 또 탄핵에 함께 동참했던 정치적 동지로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정확히 표현하면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강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은 이대로 간다면은 또 제대로 혁신하지 않는다면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라면은 저는 정당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새로 지도를 뽑는 전당대회가 네.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자기 반성 토대 위에 더 크게 더 큰 변화를 저는 줘야만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일은 가장 큰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 당이 과거와의 그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반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물론 그분들은 자기는 옹호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내란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는 이런 정당에서 단 한 사람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그 주도했던 분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 중에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이런 정당에 좀 더 크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으로는 안 된다.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했던데 동의하시는 저는 부분이 그분의 있습니까?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는 그 해체 수준의 정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혁신 자체가 개혁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임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아마도 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해체 수준의 혁신. 좀 그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설기구로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제가 공약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아주 혹독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과거에 천막 당사의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좀 더 처절하게 반성하고 혹독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라는 건 당연히 맞도록 저희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대상일 수도 있겠는데 구주류와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네, 그러셨죠. 또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어떤 바램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는 정치를 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응당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계속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당이죠. 100년 대계를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이번에 제가 당대표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청산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1월 6일입니까? 한남동 간제로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네. 집결했던 의원들이 무려 45명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또 이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자꾸만 쓰려고 했던 즉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보다 강범위하게 혁신의 인적 쇄신의 저는 대상으로 보고 인적 쇄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어떤 경중을 따져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산의 대상은 45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형태의 인적 정산일까요? 탈당인가요? 불출마인가요? 저는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네. 우선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그런 인적 쇄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당이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혁신이라는 그 표현은 껍질을 벗겨낸 만큼의 그 고통스러움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조경태가 그 일을 저는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의 매스를 들었던 안철수 의원 돌연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혁신위가 제가 살펴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는 상태에서 네.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럽고 좀 아쉽고 좀 황당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인적 정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논의하고 또 결론을 내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제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새로 뽑힌 지도부가 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 배경에도 인적 정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의 인적 정산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뭐 큰 벽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상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조금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실은 6월 29일 날 안철수 의원은 독립적인 또 독립적으로 주도하는 백서를 추진하겠다. 백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7월 1일 날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단부터이다. 백서부터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물론 그 이후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얘기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했지만 사실은 조금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은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래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 당의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은 좀 불가피하다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의 어떤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강범위하게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이 살아남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물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혁신이 추진 동력이 있을까요? 추진 동력은 이미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서 전당대회 후 개혁을 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털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혁신위원회가 지금 거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새 대표가 혁신을 잘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 당원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그동안에
고비 때마다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제대로 된 새 대표를 뽑아서 새 대표가 좀 제대로 된 혁신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6대 혁신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게 당원 당규 개정이에요. 뭐가 네. 문제고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아마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난번 12.3 비상계엄과 또 탄핵 그런 국면에서 과연 저 정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대한 큰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당헌에 헌법과 유사하게 헌법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 주권을 저는 명시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저는 크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헌법 정신을 좀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당헌이 새로 개정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문제점을 좀 더 깨닫게 하고 국민들께 거듭 태어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 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당헌 당규를 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당규에는 저는 당론 폐지를 통해서 의원들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입니다. 당대표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 혹은 당대표에 나서는 사람의 조건 뭐 이런 부분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누가 나오면 되고 누가 나오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누구든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누가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은 그 답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또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반대했던 분들은 저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면된 대통령을 인해서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좀 더 많은 반성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저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 저는 당대표로 이번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건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군요. 네, 결국은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연 너네들이 국민의 힘이라는 그 당명을 쓸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네. 국민들께 총뿌리를 겨룬 대통령을 옹호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과연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당명을 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적으로 소신껏 그렇게 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저는 당대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당내 갈등으로 국민의힘 대여 투쟁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당장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대로 된 그 지도부가 구성되어야만이 저는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당내 화합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실현을 통해서 정치 복원을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체제적 일을 통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고 당 홈페이지에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개설했어요. 다음 주부터 열릴 청문회,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와는 다를까요? 저는 청문회 방식이 조금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험찜내기식의 청문회는 좀 그동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래 보고 있고요. 또한 청문회 그러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굴 어떤 특정인을 흠집을 해서 자꾸만 깎아내려고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또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마인드, 자질 이런 것을 검증하는 좀 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뭐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도덕성 검증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책적인 어떤 역량 그리고 자질 그리고 국민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걸 종합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청문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문회의 여야가 정치력을 좀 잘 발휘해서 좀 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 부족을 따지기 전에 야당의 실력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실력이라고 하면은 뭐 떨어뜨리는 실력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총리 후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량 점검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앞으로 여야가 청문회에 대한 그 제도를 좀 더 생산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청문회의 방식도 조금 더 벤치마킹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선진국가 국가 경제가 발전된 국가들 가운데서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작동하는 국가 중에서 이 비상계엄을 한 나라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좀 수사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은 과연 민주시민인가 한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법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강력하게 저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특검 역시도 저는 이 속도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도 특검을 질질 끄는 형태가 아니라 처벌할 사람은 빨리 처벌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서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어제는 공천 개입 의혹건으로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당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고름을 짜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짜내야 되고 또 고쳐 나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주도했던 분들도 저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그런 정치인들, 무고한 사람들이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특검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제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는 말씀대로 진짜 억울한 그런 일, 무고한 그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네. 저는 우리 당이 지나치는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정청래 박찬대 의원 2파전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후보가 있을까요? 네, 그 표현은 제가 답하기는 좀 네. 그 표현 자체가 부담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우리 당이 잘하면 되거든요. 우리 당이 거의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여당의 어떤 대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알겠습니다.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슬옹입니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한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이 그 당시 세로로 거의 한자였어요. 왜 그 세종대학교에서 만든 한글을 과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한글을 깔보고 무시하는가. 지금 45년 이상을 한글 운동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세종대학교에서는 1446년에 한글이 주류 공식문자, 행정문서에 또는 학문 분야에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문자를 쓰는 게 그 주류 문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포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 한글이 서서히 진정한 주류 문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자부심, 자긍심, 한글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자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글의 보편적 가치, 한글에 담긴 민주성, 과학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문자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벌써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후덥지근한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6도, 광명 3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겠지만 서쪽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구 32도, 부산, 제주 31도, 강릉 28도 등으로 대부분의 동쪽 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시원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낮에는 되도록 시원한 장소에 머무르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도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임명 20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도부도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정말 저도 당원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엄 정국,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유일하게 야당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뭐 민주당이나 새 정부가 너무 잘해서 그쪽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자정 노력을 같이 하고 네. 또 야당의 목소리를 바깥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 이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중에 한 축인 이제 혁신과 관련돼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했네, 뭐 누가 올래 그르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맡은 사람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전 국회의원,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혁신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 주는 그 사인이 뭐냐면 저희가 늘 표결을 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도 다수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협치나 합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바깥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거를 내부 사람들끼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좀 밤새서 협치하고 합의하고 숙고하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못하면서 우리가 민주당하고 그렇죠. 그거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어야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권칠승 의원님 좀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야당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당내 네. 문제고 해서요. 네. 그렇지만 당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진행 과정 자체를 좀 제가 옆에서 보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그 이제 송원석 대표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당연히 된 거죠. 그러면은 혁신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그 통과 의례일 텐데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또 통과가 될 줄 몰랐다 또 이런 그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혁신위원이 합의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과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고 또 의결되자마자 본인이 사퇴를 하고 또 사퇴하자마자 또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혼란 그 자체이고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라 빨리 야당에서 지도력을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걸림돌이 좀 인적 청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혁신이라는 게 뭐 누구 한 명이 뭐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해서 완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소위 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또 의회에 기여하는 부분 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부에 잘 보여가지고 공천받으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개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계파에 따라서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누구 한 명에 대한 책임을 씌우는 것 이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정적인 시스템, 특히 평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때 되면은 뭐 어디서 괜찮은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야, 우리 계파한테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의 원칙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뭐 안철수 의원님의 빗대자면 본인이 혼자 수술 잘하고 수술 한 건 성공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안철수식 매뉴얼대로 하면 이 수술이 잘 될 거야 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하고 안정화돼야 된다. 국정기여도나. 김희종 의원님은 혁신의 출발점이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적 청산 쇄신의 대상과 그 소시 주체와 객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람의 당 기여도는 얼마다, 해당 행위는 얼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득점 받는 부분은 얼마다, 소위 상점과 벌점에 대한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누가 와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 잘해 해놓고서 당대표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적군이야 이렇게 바뀌면은 당내 갈등이 오히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의 잣대도 그때 바뀌지 않고 안정화된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잘못했어 몰아내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같이 갑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본인이 사실은 추천한 사람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그게 같이 발표가 돼서 국회의원들 동의도 얻고 당원들 동의도 얻고 국민들도 잘하고 있네 했을 때 이게 명분을 가지는 거지. 지금 한 명 찍어낸다고 그 갈등이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물색하는 분위기인데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개혁을 하자 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는 당 지도부나 또는 안철수 의원님이나 나머지 의원님들도 혁신에 대한 진정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고 협의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절차적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난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8월에 전당대회가 이미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든 8월 이후에 시작하든 정권을 실어주고 정말 시간을 진득하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도 하고 최종 발표도 하고 이렇게 듣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자체장들 얘기도 듣고 원외위원장들 얘기도 듣고 일반 국민 얘기도 듣겠다라고 열어놓고 가는 게 필요하지. 그 혁신위원회를 지금 지도부가 구성할 거냐 뭐 당 대표진이 구성할 거냐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 상대당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보수 정당으로서 이 국민의힘 당내 혁신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할 건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 혁신이 되려면은 일단 지도력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승복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구성원들의 승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그런 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혁신위를 구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혁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구태였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미봉을 하고 뭐 새로 혁신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무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많은 사람들 구성원들의 승복을 얻을 수 있는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희정 의원님. 당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도력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1번이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업적 정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개별 의원의 의견이지만 김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치는 결과와 책임이라며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던데 현실적이지는 않죠. 일단 다양한 의견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냐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책 정당 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향합니다만 사실상 인물 정당적인 면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정당이라는 게 다수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번 대선을 도전할 수 있는 핵심 그 대선 주자가 있느냐를 보고 그 당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수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차기 대선 출마자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위 제3당도 나가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는 뚜렷하게 한 명으로 차기 대권 주자는 이 사람이야라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당내 주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여러 말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처음으로 차기 대권 주자가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의 제1야당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의 모델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인물 정당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책 정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구도 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의 재대결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두 분이 워밍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등판 시기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대결로 이제 전당대회가 판이 짜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신 다른 후보님들이 섭섭해하시겠어요. 지금 출마 선언하신 분들 많은데. 이 부분은 아마 권 의원님이 훨씬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네, 특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열립니다. 영장의 혐의들도 살펴보셨을 텐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 의원님? 당초에 석방시켜준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게 정말 희대의 코미디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저는 거의 100% 구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김용현, 노상원 등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연기가 구속이 전부 다시 재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영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장 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얼마 전에 6월 25일 날 그때 그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기각할 당시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은 또 다른 거긴 합니다만 상황이 그때의 협조적인 태도가 그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법조계 반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성실하게 여러 과정에서 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검이나 법원도
공정한 절차 그리고 냉정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정권이 바뀌었고 심사하는 시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잣대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올라가지 않고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나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판단을 하는 법원이 모두 어느 때보다도 법을 존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입니다만 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좀 탄력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예.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기각된 사유가 체포영장 자체는 조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 법원의 기각 사유였기 때문에 좀 지금 이 구속 사유와는 좀 궤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네, 경호처 차장. 그 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태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경호차장이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그 진술들을 변호인들이 나간 이후에 했다라고 하는 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연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반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본인이 그 당시에 항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 그 변호인들이 네. 겸손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그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신병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두 특검도 결국에는 핵심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수사는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그래서 이 3특검이 먼저 이제 그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내란 특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그 신병 확보를 기초로 해서 수사를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그런 좀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조화, 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의원님 특별히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진교 의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당이 우려한다라기보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냐면 양당의 사법부의 이를 대하는 태도, 양당의 태도,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위를 봤을 때 이게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재판받던 변호사들을 전원 다 공천을 주고 법사위원회 이해충돌과 상관없이 법사위원으로 다 앉히고, 심지어는 그중에 상당수가 이번에는 국정원으로도 차장으로도 가고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법무비서관 이번에 대통령실로도 다 취업이 됐어요. 누가 봐도 공천의 정권을 휘두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본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뭐 TF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판이 중단되는 법도 만들고 5년 뒤에도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천위원장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공천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오면 그래 뭐 자택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하고 하더라도 의원회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이 의원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프리패스에서 국회의원회관까지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누가 봐도 정치 보복으로 보여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 전 대표 시절에 네. 그 공천에 개입한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뭐 당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 업무를 하는 게 본연의 고유 업무죠. 그래서 그거는 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이 당에서 일어나는 공천에 개입한 거 이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 대표 시절에 공천했던 것들은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을 말씀하시는데 네.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을 정말 다반사로 했던 케이스가 바로 전 정권의 검찰들이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전 정권 검찰에서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이미 지금 이 압수수색도 만시지탄이 있는 아주 늦은 압수수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에 따른 당연한 그렇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권 의원님? 기본적으로 정치 검찰의 흑역사를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검찰들의 여러 가지 조작 기소라든가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등등의 정황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기소 또 조작이나 왜곡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TF를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네. 이제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TF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례로 든 게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목을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단계거나 또는 검찰 기소 단계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을 붙여도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고요. 그리고 벌금하고 추징금까지도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가 진짜 예전에 있지도 않는 평화부지사라는 거 만들어서 평화부지사 만든 게 뭡니까? 어쨌든 북한하고 관계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준 사람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본인한테 가장 아픈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재판이라서 그런 거를 읽고 민주당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검찰 조작 기소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는데 관여된 판결한 판사가 1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검찰입니까? 그러면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TF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 배상윤 씨라고요. 이 사람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된 사람입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전과자인데다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에 응하지도 않고 온 세계를 전전하며 도망 다니더니 이제 정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게 이 모든 판사들이 판결한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뒤집으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배상윤 씨가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이 부분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난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된 거짓말쟁이 범죄자 전과자의 말 한마디에 여당이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TF를 만든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재판에 있어서는. 권 의원님, 네.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섞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검찰의 기소나 조사가 이미 이 조작된 부분들 또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는 게 밝혀진 것들도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거는 그렇게 심하게 떠들어 놓고 어느 틈에 그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이제 검찰의 대개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두웠던 일들을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개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쌍방울이 800만 달러 북한에 돈을 줬어요. 그런데 쌍방울을 위한 돈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표의 방북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걸 아니라고. 자, 그 아닌데 그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본인 가려고 다른 건이 있죠. 뭐 뇌물건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건이 따로 있고 그거를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뇌물건이 따로 그러니까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없이 당시 성남시장하고 상관없이 일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고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게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셨어야죠. 그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그런 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아무튼 TF 이름 자체가 조작됐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네.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김정은 의원님. 아니 내신 쪽에서 무슨 의도로 내셨는지 이제 뭐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예, 뭐 내란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사범들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나오신 분들이 소위 강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박찬대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지르고 보자.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접근법이고요. 이거는 민생법하고도 무관하고 누가 봐도 정치보복법입니다. 그렇다면 버카 유용범이나 아빠 찬스 배출당에는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강강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김 의원님, 국민의힘의 청문회 전략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전략을 안 짜도요. 워낙 비리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충격에 휩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자체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제 이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의 인사 기준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이제 7대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7대 규정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국민신고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님, 네. 청문회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야당과 언론에서 이제 몇몇 분을 이제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네. 이제 송곳 검증을 검증. 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받는 기분으로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고 이제 후보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잘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또 찬찬히 들어보면 제기되는 의혹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받는 과정에서 잘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정확하게 밝힐 기회는 사실 청문회밖에 없죠. 외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몇 마디 말만 따서 이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김희정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송곳 검증의 대상. 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후보자가 계신가요? 이제 후보자 말씀드리기 전에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후보를 앞에 놓고 하는 그 질의응답만 인사청문회가 아니고요.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직접 보기 전까지 수많은 공인된 증거 자료로 주고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질의 답변 포함해서 1인당 7분이나 10분으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어물쩍 그냥 이렇게 뭉개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공식된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소위 자기를 증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김민석 총리 때부터 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후보들이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 한다는 말은 본인들이 해명할 자료도 없고 해명할 자신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권칠승 의원님도 해명할 것이라고 기대 섞인 말을 한 거지 실제 해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장관 한 명을 놓고 하는 것보다 그런 과거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해 충돌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으로 오기 전에도 본인이 살았던 이력 속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보여진다면 장관이라는 더 막강한 소위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됐을 때 이해 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미래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 그러니까 지도 교수라는 본인의 자리를 가지고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 사적 이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특히 다른 자리가 아니라 교육부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같이 지도하고 했던 논문이라고 밝히질 않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제1저자로 하는 이런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을에 있는 학생들의 이해를 침해한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관련돼서 법안을 내면서 그 전에 자기들 가족이 부인이나 아들이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그 법에 사인하는 걸 피해야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업으로 먹고 살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이런 게 이해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통상
이 외교관들은 의전 비서관실이나 외교 비서관실에 파견이 돼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경제수석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이득이나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이 세상에 그냥 길거리 도로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땅 누가 도로를 삽니까? 그거는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도로 못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뉴타운 발표돼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10억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공적인 자리나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장관 가서 똑같은 짓거리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 국민들의 이해와 장관의 이해가 충돌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권 의원님이 후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물론 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이해 충돌 문제 이런 건 철저히 따져봐야 네. 됩니다. 그거는 공직자에게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뭐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단순한 의혹 이외에 다른 이면이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뭐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이 청문회 이 전국을 좀 무난히 잘 넘기고 제대로 좀 출발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결정적 한 방을 좀 안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 지금까지 나온 이해 충돌로도 부족하세요? 아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니 거죠.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공식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지금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죠. 청문 과정에서 계속 들어봅시다. 청문 과정에서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뭉개겠다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방법이니까.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임시국회 양당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국회 청날 쟁점 법안인 방송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도 내 뜻과 같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방송 3법 왜 처리해야 합니까 지금? 이건 이미 우리가 야당 때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입니다. 뭐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 나오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방송장악악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국무위원들 타 장관들 인사청문을 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못 바꾸는 자리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네. 이렇게 소위 독임제 장관 자리가 아니라 위원회 제도로 돼 있어서 여야가 같이 각각 추천 위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 제도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임기가 보장된 방송 관계자나 방통위원장들을 지금 바로 자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도 당장 이게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석 달 안에 임기가 남아있는 지금 기존의 사장님하고 이사진 새로 싹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갈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지 절대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방송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법안 내용에 대한 뭐 다툼이나 네. 뭐 이견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저는 향후에 좀 극복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협치의 모습으로 가는 것,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이 법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특히 그런 모양새를 견지하는 게 양당 모두 또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훨씬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국민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집권 여당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네. 그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결국에 뭔가 결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권 김정원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협치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권 의원님이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게 저희가 7일 날 지금 여야당 같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이 대선 때 여야의 공통공약을 합의하기 위해서 민생공약 협의체 네. 가칭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제 정기국회 때 이런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민생 입법은 같이 하자는 취지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바로 이제 방통위에서 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게 방통위의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들만 이렇게 가고 당은 이렇게 민생 협의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실 가가지고 여당 위원장들만 가서 밥 먹고 오더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으로 민생공약 협의체를 만든 게 첫 술부터 완전히 밥숟가락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밥상 걷어차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권 의원님, 네.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네. 초기엔 다소 신중한 모드를 좀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처리 방향으로 좀 바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네네. 이진숙 위원장은 그 직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극우 유튜브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하는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도 국무회의장에서 개인 정치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야의 협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숙 위원장을 추천했던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감사원이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그런 적이 말씀드립니다. 있죠.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현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특사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방미하는 건데 특사 파견 실효성이 있을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25%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와 유예 기간을 얼마 주는지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락 그 실장에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답을 줬어요. 세 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국방비 증액이 네.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선업에 있어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산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와서 이번 추경에서 국방비를 올리기는커녕 90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실제 미국에 뭐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상징적으로 현 여권에서 넘어간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들 특사 보내라고 가는 게 본인들 지지 계층에게는 사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어떤 울림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답은 A라고 알려줬는데 다른 답안지와는 다른 비이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을 향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을 향해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관세 조치가 잘 풀릴지 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 특사단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EU 핵심 국가인 독일 특사로 권칠승 의원님이 네, 내정이 제가- 됐더라고요. 네. 독일과는 어떤 외교적 사안이 있는 건가요? 우선 특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사는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10여 개국 이상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이유가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 정상 국가로 회복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과의 관계는 인도 태평양 대회가 올해 그 이제 한독 인도 태평양 대회가 올해 3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그 지금 이야기 나눠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상호 비밀 군사 정보 교환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독일과. 그리고 경제나 기술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나 AI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방안을 더 늘려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방비 추경에서 예산안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 선동입니다. 진짜. 총 905억 원이 삭감된대요. 905억 원이 삭감된데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이 GOP의 과학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이게 시험 평가를 미통과했기 때문에 300억 원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이거는 낙찰 차액이 12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업체와 협상이 결렬돼서 120억 원이 삭감이 되고요. 또 자주포 박격포는 탄알이 규격 불일치가 돼서 여기서 200억 원이 삭감이 되고 네. 등등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불용액이라고 단절하면서 이 최전방에 들어가야 될 국방비를 삭감한 거는 전혀 그렇지 팩트라는 않습니다. 말씀을 내용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올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미국 관세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상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서한 공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고강도 압박 전략이 다시 작동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서한은 어떤 실질적인 관세 부과 결정이라기보다는 협상 상대국들을 조기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저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구에 보면은요, 뭐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데 한국에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한국 제품이나 아니면 중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좀 읽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별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품목별 관세 인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 시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율이 25%로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지, 아니면 8월 1일까지 유예됐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 두 번째로 25%라는 숫자 자체보다는요, 8월 이전 타결이라는 이제 시간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그동안 각국이 각각의 이제 자국 내 상황하고요, 미국 내 뭐 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협상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서한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25%는 최종 관세율이라기보다는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상한선 을 뭐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8월 1일은 뭐 협상 마감 시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모두 실질적인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통상 협상을 해왔는데 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상반기 동안에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좀 있었고요. 미국의 요구사항 자체도 워낙 좀 민감한 게 많아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기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랫폼법이라든지 농축산물, 제약 가격 등 국내 산업이나 여론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자동차, 철강 같이 저희 핵심 산업 품목 관세 문제도 미국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네. 예, 서로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USTR도 협상 상대국은 많은데 인력은 적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아마 좀 진전이 늦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8월까지 기한을 유예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요, 타결을 통해서 본인의 성과를 많이 홍보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영국과 베트남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FTA로 관세가 없기 때문에요. 비관세 장벽 완화가 좀 핵심 요구 사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미 무역 흑자 축소인데요. 네. 단순히 일회성 구매 확대보다는 트럼프는 구조적으로 좀 한국이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라, 뭐 그런 의미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협력이나 산업 투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FTA로 이미 저희는 관세 부분에서는 별로 내줄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래서 정부도 지금 안보와 통상을 함께 연계해서 패키지로 지금 제안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뭐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것 외에 저희가 좀 차별화된 어떤 산업기술 협력 카드를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그다음에 LNG 같은 분야에서 공동 투자나 사업 협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상호 공급망 연계를 통해서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이 경제 안보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어제 백악관 내각회의 도중에 우리나라를 네.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됩니까? 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장관들도 트럼프에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로서는 안보, 그다음에 비관세, 산업, 에너지 모든 것들을 연결한 어떤 입체적인 아주 전체 패키지 딜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안보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단 정부는 일단 트럼프에 맞는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산업 협력을 말씀을 드렸고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을 하거나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좀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면적인 양보를 한다 그런 시각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교환을 한다 그런 어떤 교환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호 관세뿐만이 아니고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부품 등 이 품목 관세도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업계 상황. 네,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도 뭐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기존의 자동차, 철강은 이미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동차, 철강 같은 분야에 기업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90% 이상 기업이 피해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뭐 수출 상담이나 계약이 취소가 됐거나 미국 측에서 관세 부담을
그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실제로 각국의 어떤 수출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요.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다들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네. 국내 기업들은 수출 가격을 낮추고 환율도 절상이 되면서 최근에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그저께 보면 그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익이 많이 감소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품목별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지금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더 많은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련된 이유는 그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한국은 이걸 좀 풀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또 이번 사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목별 관세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진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